돌아오지 않은 산의 아침. 그날 아침, 순천의 산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새소리도, 바람에 잎이 스치는 소리도 제때 나지 않았다. 안개는 밤과 아침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 채 골짜기에 눌어붙어 있었고, 축축한 흙냄새가 공기 속에 무겁게 배어 있었다. 사람의 숨결만이 이 산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고말려 할머니는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낡은 고무신을 신는 동작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문턱 앞에서 잠시 멈춰서는 버릇도 변함이 없었다. 부엌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아궁이의 온기가 남아있었고, 솥 안에서는 묽은 보리죽이 은근히 김을 올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솥뚜껑을 반쯤 덮은 채 혹시 돌아와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상위에 숟가락을 올려두었다. 그 작은 배려는 그날이 다른 날들과 다르지 않으리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대나무 바구니와 도라지 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다. 칼자루는 닳아 반들거렸고, 날에는 수없이 땅을 파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 산에서 할머니가 모르는 길은 없었다. 어느 비탈에 도라지가 잘 자라는지, 비가 온 뒤 어느 흙이 먼저 무너지는지, 어느 나무 아래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그녀의 몸은 산의 기억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누군가 할머니를 불렀다. 논으로 나가던 이웃 아주머니였다. 할머니, 오늘도 산에 가세요? 고말려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을 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해가 높이 뜨기 전 도라지는 가장 단단하고 향이 좋았다. 그 시간만큼은 산이 허락해주는 몫이었다. 산길로 접어들자 안개가 더 짙어졌다. 발 아래 흙은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어 미끄러웠지만 할머니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숨을 고를 필요도 없이 몸이 알아서 리듬을 맞췄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그녀의 등 뒤에서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는 이내 안개 속으로 녹아 사라졌다. 그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도라지를 캔 자리에는 아직 흙이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뿌리가 드러난 구덩이는 절반만 파여 있었고, 옆에는 바구니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안에는 갓 캔 도라지 몇 뿌리가 흙을 묻힌 채 얌전히 누워 있었다. 급히 도망친 흔적도, 미끄러져 굴러간 자국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중간에서 시간을 잘라낸 것처럼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정오가 지나도록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해가 머리 위에 올라쌀 무렵 바구니를 들고 마을로 내려왔을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산에 일이 생기면 한두 시간 늦는 일쯤은 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의 얼굴에 서서히 그늘이 드리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둘씩, 셋씩 산으로 올라갔다. 이름을 불렀지만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무 사이를 헤집고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혹시나 미끄러졌을 법한 비탈을 샅샅이 살폈다. 해질녘 누군가 도라지밭 근처에서 바구니를 발견했다. 그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었다. 칼은 바구니 옆 바위 위에 올려져 있었다. 흙 한 점 묻지 않은 채 깨끗하게 닦인 상태였다. 할머니가 스스로 내려놓은 것처럼 너무도 정돈된 모습이었다. 그 근처 어디에도 피는 없었고 짐승의 발자국도 없었다. 발자국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할머니의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뿐 그 너머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산을 내려왔다. 누군가는 밤에 산에 남아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침에 다시 찾자고 했다.
그 말들은 서로를 설득하기 위한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 고말녀 할머니의 집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부엌의 보리죽은 이미 식어 있었고 상 위에 놓인 숟가락은 하루 종일 아무도 들지 않았다. 문은 안에서 걸어 잠근 채 그대로였다. 할머니는 늘 그렇듯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사람이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그 누구의 마음속에도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하지만 산은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한 사람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침묵을 아주 오래 품고 있으리라는 것도. 사고라는 이름의 결론. 고마일 할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안개는 어제보다 옅었고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어긋나 있었다.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룬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무렵이었다. 파출소에서 나온 2명의 경찰은 낡은 순찰차를 세우고 산 입구에 섰다. 그들은 바구니가 발견된 장소까지 올라가 주변을 살폈다. 흙을 만져보고 바위를 두드려보고 계곡 쪽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산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기록할 만한 뚜렷뚜렷한 흔적은 없었다.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산에 오르셨으니 사고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경찰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는 결론에 가까웠다. 산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산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고말녀 할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이 산에서만큼은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노련했다.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사고라는 2글자는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수색은 사흘 동안 이어졌다. 산림청 인력까지 동원되었고 헬기까지 떴다. 계곡 아래쪽에서는 물을 가르고 올라오는 소리만 메아리 쳤고 능선 위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시신도, 유품도, 추가적인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산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경찰은 수색 종료를 통보했다. 실종 신고는 접수된 상태로 남겨두되 더 이상의 적극적인 수사는 어렵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간단한 설명 자리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는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봤다. 산이 데려간 거지 뭐.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고 체념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렇게 사건은 서서히 산사고라는 이름 아래 묻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남긴 칼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걸렸다. 도라지를 캐다 사고가 났다면 칼은 손에 쥐어져 있거나 적어도 흙투성이였어야 했다. 깨끗이 닦여 바위 위에 올려진 칼은 누군가의 손길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 며칠 뒤 할머니의 집 정리가 시작되었다. 먼 친척이 내려와 문을 열었다. 부엌의 솥에는 이미 상한 죽이 눌어붙어 있었고 상 위에 놓인 숟가락은 그대로였다. 방 안에는 옷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돈이 든 봉투도 서랍 안에 남아 있었다. 어디에도 떠날 준비의 흔적은 없었다. 집을 정리하던 중 누군가가 할머니의 장독대 근처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도라지 값을 적어둔 메모와 함께 날짜가 적힌 간단한 기록들이 있었다.
그중 실종 전날 날짜 옆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또 왔다. 누구도 그 문장의 의미를 확신하지 못했다. 친척은 대수롭지 않게 공책을 접어 상자에 넣었고 그 문장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단아졌다. 낮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해가 지면 사람들은 산 쪽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였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혼자 산길을 오르지 않았고 어른들은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마치려 했다. 밤이 깊어지면 어떤 이들은 산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바람이 나무를 긁는 소리일 수도 있었고 짐승이 움직이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규칙적이었고 흙을 파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그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 있던 작은 술집에서는 그날 이후 고말녀 할머니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실수로 이름을 꺼내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끊겼다. 마치 그 이름 자체가 불길한 것처럼 모두가 피하고 싶어 했다. 사고라는 결론은 그렇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결론은 너무 빨리 내려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리게 된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도라지는 다음 해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라났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던 질문 하나가 침묵 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정말로 그날 산으로 들어간 사람은 고말녀 할머니 한 명뿐이었을. 침묵이 뿌리 내린 마을. 사고라는 결론이 내려진 뒤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논에서는 다시 물소리가 났고 아침이면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밭으로 향했다. 하지만 고말녀 할머니가 사라진 이후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하나가 생겨났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것, 그리고 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배려처럼 보였다. 아직 찾지 못한 사람에 대한 예의, 혹은 근한 불안을 키우지 않기 위한 선택.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을 점점 단단해졌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입을 막은 것처럼 말이 목에 걸리면 사람들은 스스로 삼켰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변했다. 예전에는 방과 후에 산자락까지 뛰어 올라가 도토리를 줍거나 풀피리를 불며 놀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해가 기울면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어른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산 쪽을 힐끗 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중 11살짜리 소년 하나가 있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밤 소를 몰고 돌아오다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어머니가 이유를 묻자 아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한참을 떨다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아이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다. 산에 할머니가 있었어. 어머니는 아이의 뺨을 세게 붙잡았다. 헛것을 본 거라며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이후에도 종종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해질 무렵 안개가 내려앉을 때면 산길 어딘가에서 구부정한 등이 움직이는 걸 봤다고 했다. 대나무 바구니를 든 모습이었다고도 말했다. 그 이야기는 금세 어른들 사이로 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의 상상력 탓으로 돌리거나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정리해버렸다. 아이의 아버지는 술에 취한 날 쓸데없는 말 하면 혼난다 고 호통을 쳤고 그날 이후 아이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밤이 되면 산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종종 땅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처음에는 다람쥐나 고라니 같은 짐승의 움직임이라 여겼다. 하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도록 비슷한 소리가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애써 듣지 않으려 했다. 새벽 2시쯤 술집에서 늦게 나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산 쪽에서 둔탁한 툭툭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누군가 괭이로 흙을 찍는 듯한 소리.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말은 농담처럼 흘려졌다. 술김에 잘못 들은 거라며 웃어넘겼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말이 있었다. 산에서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산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함부로 캐거나 파헤치면 안 된다고, 산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했다. 고말녀 할머니의 실종 이후 그 말은 다시 입에 오르내렸지만 누구도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전설은 전설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했기 때문이다. 이상한 변화는 또 있었다. 할머니가 자주 도라지를 캐던 구역에는 그의 유난히 도라지가 잘 자랐다. 굵고 곧은 뿌리가 많이 나왔고 향도 진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걸 두고 사람 손이 안 타서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도라지를 먼저 캐려 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구역을 자연스럽게 피해 다녔다. 그해 겨울, 마을 회관에서 제사를 지낼지 말지를 두고 작은 말다툼이 있었다. 아직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과 그래도 혼이 떠돌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결국 제사는 조용히 가족끼리만 치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마을 전체가 함께 나서지 않은 결정은 어쩐지 모두에게 편안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침묵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었다. 누군가 산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다른 누군가는 재빨리 화제를 바꿨다. 질문은 사라졌고 대신 묘한 경계심이 자라났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다. 봄이 오자 안개는 다시 골짜기를 채웠고 여름에는 풀벌레 소리가 밤을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지만 고말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그 길만큼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던 사실 하나가 있었다. 그날 이후 산으로 들어가는 발자국은 줄었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발자국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름 없는 항아리가 열리다. 1994년 봄, 순천 외곽 산길에 굴착기의 소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계획만 오가던 상간도로 확장 공사가 마침내 착공된 것이다. 고말려 할머니가 사라진 지 정확히 6해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동안 산은 변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사람들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이 산을 삶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공사는 할머니가 자주 도라지를 캐던 능선 아래쪽부터 시작됐다. 굴착기가 흙을 퍼올릴 때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옆으로 쓰러졌고 흙 속에 묻혀있던 돌과 나무 토막들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작업은 순조로워 보였다. 적어도 그날 오전까지는 그랬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 굴착기 삼날이 단단한 것에 걸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바위치고는 소리가 묘하게 비어 있었다. 기사였던 박 씨는 기계를 멈추고 내려왔다. 삼날 끝에 드러난 것은 돌이 아니라 둥글고 매끈한 갈색 항아리였다. 흙 속에 반쯤 묻힌 채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가 예전에 묻어둔 장독이라고 생각했다.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김치나 된장을 묻어두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항아리를 둘러싼 흙의 상태가 이상했다. 주변보다 훨씬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위쪽에는 오래된 풀뿌리들이 얽혀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깊이 묻고 오래도록 손대지 않은 흔적이었다. 현장 책임자는 작업을 중단시키고 경찰에 연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천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도착했다. 그중 한 명은 이 산을 기억하고 있었다. 6해 전 고말려 할머니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현장 수색에 참여했던 형사였다. 그는 항아리를 보는 순간 이유 없이 속이 서늘해졌다. 항아리는 조심스럽게 땅 위로 옮겨졌다. 뚜껑은 두꺼운 비닐고일과 헝겊으로 여러 겹 봉해져 있었다. 마치 안에 내용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처럼. 형사는 고무장갑을 끼고 천천히 덮개를 풀었다. 그 순간 오래된 흙과 습기,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졌다. 안에는 음식이 없었다. 대신 헝겊에 쌓인 뼈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작고 가느다란 팔뼈, 다른 치아 몇 개, 그리고 휘어진 척추뼈. 감식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건 자연사도 단순 매장도 아니었다. 누군가 숨기기 위해, 들키지 않기 위해 만든 형태였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다. 도로공사는 중단됐고 산은 다시 경찰의 영역이 되었다. 국과수 감식 결과는 며칠 뒤 나왔다. 유골은 고령의 여성으로 추정되었고 매장 시점은 대략 1988년 전후. 고말려 할머니의 실종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두개골 뒤쪽에서 발견된 금이었다. 날카로운 도구에 맞아 생긴 손상. 단 한 번. 하지만 치명적인 타격. 미끄러짐도 낙상도 아니었다. 누군가 뒤에서 가격한 흔적이었다. 사고라는 결론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경찰은 즉시 사건을 재분류했다. 실종이 아닌 살인 가능성. 6해 동안 잠들어 있던 기록들이 다시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날의 수색 보고서, 마을 주민들의 초기 진술, 그리고 결 의미 없이 넘어갔던 사소한 메모들까지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할머니의 집에서 발견됐던 낡은 공책. 오늘은 그 사람이 또 왔다. 당시에는 누구도 깊이 따지지 않았던 문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경찰은 처음으로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다. 누가 산에 왔는가가 아니라 누가 산에서 내려왔는가를 묻기 시작한 것이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항아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듣고도 쉽게 산 쪽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누군가는 집 안에서 문을 닫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고 누군가는 밤새 술을 마셨다. 6해 동안 덮어두었던 기억들이 항아리 하나로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청사는 항아리가 발견된 자리를 오래 바라봤다. 도라지가 유난히 잘 자라던 곳에서 멀지 않은 위치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산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산이 6해 만에 입을 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 항아리를 묻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드러나는 균열대. 항아리가 발견된 이후 마을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경찰이 다시 드나들기 시작하자 6해 동안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기억도 서서히 균열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다. 산에 간 건 흔한 일이었다. 할머니는 혼자 다니는 분이었다.
그러나 질문이 길어질수록 말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진술을 다시 받았다. 6해 전 기록과 비교하며 사소한 차이를 집요하게 짚어냈다. 누군가는 날짜를 헷갈렸고, 누군가는 날씨를 다르게 기억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날 산에서 본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다가 몇 분 뒤 멀리서 누군가 내려오는 걸 본 것 같기도 하다고 말을 바꿨다. 가장 먼저 의심선에 오른 사람은 산 아래 움막에서 홀로 살던 남자 최만수였다. 그는 1988년 당시 마을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고 생계는 나무를 해다 팔거나 약초를 캐는 것이 전부였다. 고말려 할머니와 산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할머니가 실종되기 전날 둘이 말다툼을 했다는 소문까지 따라붙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최만수는 끝까지 무표정했다. 질문에 대답은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그는 그날 산에 있긴 했지만 할머니와는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항아리가 묻혀 있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추측이라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물증은 없었다. 그의 움막과 주변에서는 범행 도구로 추정할 만한 물건도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만수는 용의선상에 남았지만 결정적인 고리는 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떠오른 인물은 당시 이장으로 일하던 박노인이었다. 그는 수색 초기부터 중심에 서서 상황을 정리했고 경찰과 주민 사이를 중재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항아리가 발견된 이후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경찰의 방문을 피했고 질문에는 짧게만 대답했다. 박 노인의 집 뒤편 창고에서 오래된 괭이 하나가 발견되었다. 날이 무뎌져 있었지만 금속 표면에는 미세한 흠집이 남아 있었다. 국과수는 그 흠집이 두개골의 손상 형태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능성은 있었지만 단정할 수는 없었다. 형사들은 점점 답답해졌다. 6회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증거는 사라졌고 기억은 흐려졌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보호하는 법을 이미 익혀버린 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고 한 사람이 저지른 단독 범행일 가능성도 낮다는 점이었다. 그 단서는 할머니의 공책에서 다시 나왔다. 오늘은 그 사람이 또 왔다. 라는 문장 아래 연필로 흐릿하게 남겨진 자국. 확대해보니 지워진 흔적처럼 보이는 글자가 있었다. 완전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형사들은 거기서 2개 이상의 이름이 있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날 밤 형사 중 한 명이 혼자 산길을 올랐다. 공식 수사는 아니었다. 그저 6해 전 수색 때와 지금의 산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그는 항아리가 묻혀있던 자리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뒤쪽에서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뿐이었다. 하지만 형사는 분명히 느꼈다. 이 산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마을로 돌아온 형사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고말려 할머니는 무언가를 보았고 혹은 알아버렸다. 산에서 벌어지던 어떤 일, 마을 사람들 중 일부만 알고 있던 비밀. 그 비밀이 발각되는 순간 할머니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 항아리에 담겨 묻힌 것은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진실을 복민하려는 의지였을지도 몰랐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증언이 나왔다. 6해 전 그때 11살이었던 소년, 이제는 청년이 된 그가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해질 무렵 산에서 내려오는 어른 2명을 봤다고 털어놓았다. 그중 한 명은 분명히 고말녀 할머니가 아니었다. 형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각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6해 동안 굳어있던 침묵은 이제 완전히 깨지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을 전체를 향한 질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침묵에 가담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땅이 기억한 건 1994년 늦가을. 순천의 산은 다시 사람들의 발길을 받기 시작했다. 도라지철도 아닌데 군청에서 올라온 공문 하나가 산을 흔들었다. 임도 확장공사. 수십 년 동안 사람 손을 피해 있던 능선과 골짜기가 중장비 앞에 열릴 예정이었다. 첫 삽이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날, 굴착기의 버킷이 갑자기 멈췄다. 기사 이성호는 흙 속에서 느껴진 묘한 저항 때문에 엔진을 껐다. 돌도 아니고 나무뿌리도 아닌 부드럽지만 분명한 무언가였다. 흙을 손으로 걷어내자 낡은 비닐자락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아래에서 희미하게 하얀 것이 보였다. 현장은 곧 통제되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산길을 따라 울려 퍼졌고 6해 동안 잊힌 이름 하나가 다시 불려졌다. 고말려. 유골은 완전하지 않았다. 짐승의 이빨 자국과 세월의 침식이 뒤섞여 있었지만 몇 가지는 분명했다. 골반의 골절, 팔뼈에 남은 방어 흔적, 그리고 뒤통수에서 발견된 둔상. 자연사는 아니었다. 실족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힘을 가한 흔적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허리뼈 옆에서 발견된 녹슨 금속 조각이었다. 농기계 부품으로 보이는 작은 쇄골이. 순천경찰서 형사 박재무는 그것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보았다. 6해 전 수사노트의 맨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문장이 떠올랐다. 산 근처에서 트랙터를 쓰는 사람. 사건 당일 산에 오른 흔적이 있는 사람. 이름은 이미 한 번 적혔다가 아무 근거도 없이 지워진 적이 있었다. 마을 이장 김봉수. 그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마을 어귀, 가장 넓은 밭을 가진 집. 박재문이 찾아갔을 때 김봉수는 마당에서 도라지를 다듬고 있었다. 흙 묻은 손, 말린 줄기,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스친 눈빛의 흔들림. 아주 잠깐이었지만 형사는 놓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유골이 나왔습니다. 김봉수의 손이 멈췄다. 도라지 한 뿌리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6해 전 실종된 고말녀 할머니로 보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담배를 찾았고 불을 붙이다가 성냥을 2번이나 떨어뜨렸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이 박재무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무할 할머니가 산에 올라간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쇄골이 예전에 쓰시던 트랙터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김봉수는 결국 웃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웃음이라기보다는 근육의 경련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산에 오른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셨다. 혼자서 불도 켜지 않은 방에서. 그리고 새벽이 되기 직전 마을 아래 파출소로 전화를 걸었다. 말할 게 있습니다. 조서는 길었다. 처음엔 부인했다. 언성을 높였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말은 구체성을 잃었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다. 도라지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봄 산자락 도라지가 귀해지면서 값이 올랐다. 고말려는 오래전부터 그 산에서 도라지를 캤고 어디에 굵은 뿌리가 묻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김봉수는 그 자리를 알고 싶어 했다. 함께 산에 올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욕설, 밀침, 그리고 넘어지는 소리. 그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부했고 변명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주변에 있던 쇠고리를 집어들었고 몇 번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휘둘렀다고 했다. 숨이 멎은 걸 확인한 뒤 그는 땅을 팠다. 도라지 대신 사람을 묻었다. 6해 동안 그는 평온하게 살았다. 제삿날이면 술을 마셨고 산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흙이 무너질까 잠을 이루지 못했고 도라지 냄새가 날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는 충분했고 자백은 명확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훌쩍았다. 고말려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산은 그녀를 놓지 않았다. 유골은 마을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작은 비석 하나, 이름과 생몰 연도, 그리고 짧은 문장. 산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함. 박재무는 장례가 끝난 뒤 혼자 산길을 올랐다. 공사가 멈춘 자리, 흙이 뒤집힌 채 드러난 상처 같은 곳에 서서 그는 오래 서 있었다. 바람이 불자 마른 잎들이 발밑에서 소리를 냈다. 6해 전과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숨기지도 않았다. 시간이 걸렸을 뿐 결국 모든 것을 토해냈다. 도라지를 캐던 손의 기억도, 피가 스며든 흙의 감촉도, 그리고 사람이 사라진 자리의 공기도. 박재무는 돌아서며 생각했다. 진실이란 늘 늦게 도착하지만 한 번 모습을 드러내면 다시는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 산 어딘가에는 아직도 사람이 찾지 못한 이야기들이 뿌리처럼 깊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